그날의 납골당은 겨울 새벽처럼 고요했습니다. 긴 복도 위로 사람의 기척 하나 없었고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벽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저는 이곳에 27 아들 도연을 묻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생때 같던 아들 도연이 하루아침에 차가운 이름표가 되어 돌아왔고 저는 그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오늘은 아들 도연의 3주기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흰 국화를 들고 말없이 복도를 걸었습니다. 이 길은 몇 번을 와도 익숙하지 않은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막을 깨고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의 발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웃음소리. 이곳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3명의 아이가 복도를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3살 남짓한 새쌍둥이였습니다. 남자아이 2, 여자아이 1. 똑같이 생긴 세 아이가 손을 잡고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천사같이 해맑은 얼굴들이었습니다. 큰 눈망울, 오똑한 코, 환하게 웃을 때 드러나는 작은 보조개까지. 너무 놀라 제 발걸음이 멈췄고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이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저는 그것조차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남편이 깜짝 놀라 저를 돌아봤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으며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제 시선은 새 아이에게서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제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작았고 떨림이 가득했습니다. 남편도 제 시선을 따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새 아이를 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화 다발이 힘없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흰 꽃잎이 복도 위로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새 아이의 얼굴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큰 눈, 오똑한 코, 웃을 때의 보조개까지 모든 것이 아들 도연의 어린 시절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갑자기 할 말이 있다며 귀국한 아들 도연이 집으로 오는 길에 그만 사고로 영영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납골당 복도에서 제 아들 도연을 똑 닮은 새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습니다. 저 새 아이와 저 젊은 여자는 누구이며 왜 이곳에 있었던 것일까요? 모든 것은 5년 전 호주 시드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든 이야기는 5년 전 은서가 처음 시드니 땅을 밟았던 그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5의 신은서. 그녀는 한국을 떠나 새로운 삶을 꿈꾸며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왔지만 막상 낯선 땅에 서보니 가진 것이라곤 작은 방 하나와 평생을 친부모처럼 보살펴준 할머니의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한국에는 부모도 형제도 없었고 할머니만이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혼자 남게 된 할머니가 걱정스러웠지만 한국에서는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았기에 은서는 이곳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서의 하루는 늘 고되게 흘러갔습니다. 아침 일찍 카페로 출근하면 손님들이 밀려왔고 익숙하지 않은 영어로 주문을 받아내는 일은 여전히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라지 라떼 위드 익스트라 샷 노 슈가라는 주문을 겨우 알아듣고 나면 다음 손님이 또 기다리고 있었고 쉴 새 없이 음료를 만들고 테이블을 닦다 보면 어느새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손님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를 들을 때면 은서는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고 실수라도 하는 날이면 저녁 내내 그 장면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어학원으로 달려갔지만 피곤한 몸으로 앉아 있는 교실에서 선생님의 말은 절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발음과 문법을 익히려 애썼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아서 집에 돌아와서 밀린 공부를 해야지만 비로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텅 비어버린 듯한 날들이었고 누군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지도 오래였습니다. 밤이 되어 좁은 방에 혼자 누워 있으면 천장을 바라보며 은서는 생각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면 하루라도 더 빨리 혼자 계신 할머니 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은서는 매일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은서의 일상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페 일을 마치고 오래된 자전거를 타고 골목을 지나던 은서는 그날따라 유난히 붐비는 퇴근길 차량 사이를 조심스럽게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추스르며 골목 모퉁이를 돌던 순간 옆을 빠르게 지나가던 차량의 사이드 미러가 자전거 핸들에 스쳤고 순식간에 균형을 잃은 은서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손바닥이 쓰라렸고 무릎에서 따가움이 느껴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거칠게 영어로 무언가를 쏟아냈고 은서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단 한마디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입에서는 No, I am sorry 같은 조각난 말만 겨우 흘러나왔고 그마저도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운전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고 주변의 시선이 은서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당황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들었고 은서는 자신이 얼마나 작고 무력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빠르게 은서와 운전자 사이로 다가섰습니다. 27의 서도연이었습니다. 은서가 일하는 카페의 단골 손님으로 늘 혼자 와서 조용히 책을 읽다 가는 남자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라는 것 외에는 은서가 아는 것이 없었지만 그는 언제나 예의 바르게 주문했고 은서가 영어로 버벅거릴 때도 기다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연은 상황을 단번에 파악한 듯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운전자에게 말을 건넸고 이어지는 영어는 정확하고 명료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격에 운전자의 태도는 눈에 띄게 누그러졌고 결국 투덜거리며 차로 돌아가 도로로 빠져나갔습니다. 긴장감으로 가득했던 순간이 그제야 조용히 끝났습니다. 은서는 아직도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넘어진 자전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무릎에 묻은 먼지도 느끼지 못한 채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자전거 체인을 살피며 은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그 한마디가 은서의 떨리던 마음을 조금 진정시켰습니다. 도연은 자전거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체인이 헐거워졌네요. 이 상태로 타시면 위험해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끌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바래다 주겠다는 도연의 말에 은서는 몇 번이나 괜찮다며 거절했지만 도연의 완강하지만 부드러운 태도에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그의 옆을 따라 걸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고 도연은 자전거를 끌며 은서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카페에서 몇 번 뵀죠. 한국 분이신 것 같았어요. 은서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자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유학 온 지 2년 정도 됐어요. 은서는 도연의 옆을 걸으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혼자 버티던 시간 동안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 준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그의 걸음은 급하지 않았으며 그 모든 것이 은서에게는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서는 그날 밤 작은 원룸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연이라는 이름, 낯설지만 따뜻했던 그 목소리. 처음으로 이 도시가 조금 덜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은서가 그토록 힘겨웠던 이국의 도시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던 순간이 두 사람을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서로에게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작은 사고 이후 도연과 은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시드니라는 낯선 도시는 여전히 바쁘고 거칠게 흘러갔지만 둘이 함께 만들어가는 작은 일상만큼은 따뜻했고도 단단했습니다. 두 사람은 시간이 날 때마다 작은 기쁨을 찾아다녔습니다. 은서의 카페 앞 상점에서 고기를 사다 작은 프라이팬에 볶아 먹기도 하고 주말이면 차비를 아끼기 위해 오래된 지하철을 타고 시드니의 이름 없는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둘은 한참을 나란히 앉아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서로가 유일한 가족이자 위로였기 때문인지 사소한 일도 함께라면 유난히 즐거웠습니다. 하루는 은서가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다고 말하자 도연은 인터넷을 뒤져 한국식 고추장과 밀떡을 파는 한인 마켓을 찾아냈습니다. 두 사람의 작은 부엌에서 서툰 손놀림으로 떡볶이를 만들었는데 어설픈 솜씨만큼 한국에서 먹던 맛은 아니었지만 도연이 불편한 프라이팬을 붙잡고 애쓰던 모습이 더 따뜻하게 기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일상 속에서도 은서는 늘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낮밤 가리지 않고 일해도 생활비는 빠듯했고 어학원 수업료까지 내고 나면 비상금도 마련하기 힘들었습니다. 반면 도연은 늘 깔끔한 셔츠를 입고 다녔고 공부하는 데만 집중하는 듯 보였지만 가끔 그의 지갑에서 흘러나오는 고급스러운 명함들과 한국에서 오는 전화통화로 짐작하기에 도연의 생활이 저와는 다른 환경임을 조용히 알리고 있었습니다. 은서가 조심스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너희 부모님은 어떠셔? 도연은 잠시 말을 아끼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별거 없어. 평범한 집이야. 은서는 그 말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외국에서 서로에게 기대는 둘에게 과거보다는 지금의 온기가 더 소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깊어가던 어느 저녁,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불빛을 밝힌 강가에서 도연이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언젠가 한국 가면 내 할머니도 만나 뵙고 싶어. 은서가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보자 그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호주에서도 한국에서도 우리 함께하자. 은서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그냥 언젠가라는 막연한 바람처럼 들렸지만 그들의 미래를 꿈꾸게 만들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렇게 비극적인 모습으로 지켜질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은서의 몸에는 미세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이면 이유 없이 속이 메스꺼웠고 커피 향이 스며드는 순간부터 속이 뒤틀렸습니다. 향이 강한 비누만 맡아도 눈앞이 어지러웠고 한동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넘겼지만 증상은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결국 어느 날 은서는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확인했더니 확연한 두 줄이었습니다. 은서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감정이 한꺼번에 가슴을 휘감았습니다. 그토록 외롭고 버거웠던 인생 속에서 한 생명이 자신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은 기적처럼 느껴지는 동시에 막막한 미래를 더 크게 자극하는 일이었습니다. 카페 구석의 작은 테이블에 앉아 은서는 손끝으로 배를 천천히 어루만지며 생각했습니다.
도연은 뭐라고 할까? 결국 은서는 모든 용기를 짜내 도연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서의 원룸에서 도연은 테스터기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엔 놀라 입술을 달싹이며 한동안 말을 잃었지만 곧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고 그 눈물에는 두려움과 기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은서가 고개를 들자 도연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서야, 내가 책임질게. 걱정 마. 꼭 허락받을 수 있어. 도연은 은서에게 비장한 어투로 말했습니다. 그 말하는 모습이 꼭 은서에게만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은서야, 먼저 내가 한국에 가서 부모님과 이야기하고 올게. 일주일이면 돼. 은서는 불안했지만 도연을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연은 임신 초반이라 아직 위험할 수 있으니 함께 가는 것보다 혼자 가서 이야기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다며 부모님 설득시킬 자신이 있으니 힘들어도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은서야, 일주일 후쯤엔 올 수 있을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줘. 그때 나와 함께 한국에 가자. 은서는 눈물이 고인 채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도연의 부모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이 이 아이를 인정해 줄지 두렵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했지만 은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에 그저 기다리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도연 또한 부모의 완고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기대, 가문의 체면, 그 모든 벽을 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두려웠지만 이번만큼은 도망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도연은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공항까지 배웅 나온 은서에게 도연이 말했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할 거야. 허락받고 집도 알아보고 바로 연락할게. 조심히 다녀오고 도착해서 연락줘요. 응, 너도 몸 조심하고 잘 다녀올게. 도연이 출국장으로 사라질 때까지 은서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말은 은서에게 세상의 어떤 약속보다 절실하고 큰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연이 한국에 도착한 그날 공항에 방금 내려서 집에 갈 거라는 전화 통화 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시차 때문이라고 정신이 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이틀, 사흘, 나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은서의 마음속 불안은 서서히 공포로 바뀌어 갔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다가도 핸드폰을 확인했고 쉬는 시간마다 도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은서는 작은 방에서 도연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만 반복해 읽었습니다. 금방 올게. 기다려줘. 울다 지쳐 잠들고 아침이 되면 다시 핸드폰을 확인하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느덧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결국 은서는 더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도연의 친구들을 수소문해도 원하는 답을 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갑자기 한국에 갔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도연의 집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임신 4개월의 몸으로 마지막 남은 돈을 모두 끌어모아 한국행 비행기 표를 결제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은서는 조용한 공항 의자에 앉아 불러오는 배 위로 손을 얹은 채 창밖의 활주로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 제발 무사히 잘 지내고 있어 주세요. 제발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그러나 그 비행기 안에서 은서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 땅에 도착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단순한 오해나 갈등이 아니라 전혀 다른 종류의 이별이라는 사실을요.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한국의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맡는 향이었지만 은서의 마음속에 떠오른 첫 감정은 그리움이 아니라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어 연결할 수 없다는 기계음만 되풀이되었습니다. 다시 걸어도 문자를 보내도 모두 같은 상태였고 은서의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도연보다 평생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가 먼저였습니다. 은서는 서둘러 택시에 올라 할머니가 사시는 동네로 향했고 창밖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동안 배 위로 손을 올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얼마 후 도착한 할머니의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정막이 칼처럼 밀려왔고 식탁 위에는 평소와 다르게 미처 정리하지 못한 약봉투와 물건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은서의 심장은 갑자기 쿵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웃 경자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고 전화기 너머로 급히 삼킨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서야, 할머니 어제 갑자기 쓰러지셨어. 지금 중앙병원 중환자실이야. 은서는 다시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복도를 뛰다시피 달려가 중환자실 문을 열었을 때 산소줄의 의지에 간신히 숨을 이어가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은서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은서 왔어요. 희미하게 뜬 할머니의 눈이 은서를 알아보듯 흔들렸고 마른 손이 허공에서 천천히 움직여 은서의 손을 찾았습니다. 그 손은 너무나 가늘고 차가웠으며 은서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었습니다. 그날부터 은서는 임신한 몸으로 꼬박 한 달 동안 할머니의 병간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할머니의 기저귀를 갈고 물을 먹이고 의사와 상담했으며 밤에는 허리를 부여잡으며 할머니 옆간이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가 새벽마다 할머니의 가쁜 숨소리에 깨어났습니다. 한 달이었지만 은서에게는 1년처럼 느껴진 시간이었고 그 사이 은서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왔습니다. 병원 의사가 은서의 배를 보고 놀라며 산부인과 검진을 권유했고 며칠 후 은서는 떨리는 마음으로 산부인과 초음파실에 누웠습니다. 차가운 젤이 배 위로 발라지고 기계음이 울리며 화면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의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을 은서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산모분, 새 아이예요. 네, 뭐라고요? 새쌍둥이라고요. 5달이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은서는 숨을 들이마시지도 내쉬지도 못한 채 모니터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작은 심장 3개가 각자의 박동을 고르게 내고 있었고 그 소리는 은서의 귀에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기쁨과 두려움, 설렘과 막막함이 뒤엉킨 그 순간 문득 떠오른 사람은 지금껏 연락 없는 도연이었고 은서는 조용히 눈을 감고 떨리는 숨을 고르며 할머니의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의 끝자락에서 할머니의 몸은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마지막을 향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새벽 의사가 은서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말했고 은서는 그동안 손에서 놓지 않았던 할머니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고 가까스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은서야, 할머니, 아기, 힘겹게 아기라는 말을 내뱉는 할머니는 어떻게 알았던 걸까요? 은서가 임신했다는 것을. 은서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고 할머니의 손은 그 말을 끝으로 서서히 힘을 잃어갔습니다. 울음조차 나오지 않는 고통 속에서 은서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을 느꼈고 할머니의 손을 놓을 수가 없어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소박했습니다. 오랜 지인이었던 할머니 친구분이 장례 절차를 도와주며 모든 과정을 정성스럽게 챙겼고 몇몇 동네 사람들이 조용히 찾아와 향을 올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서울 시내의 한 납골 땅에 안치되었습니다. 작은 봉화남에 할머니의 이름이 새겨지고 은서는 손끝으로 여러 번 그 이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은서는 할머니와 살던 단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은 할머니의 체온이 사라진 자리만큼 깊고 차가운 고요만 남아 있었고 은서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뱃속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새 아이의 미약한 발버둥이 은서를 붙잡아 주었고 은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배를 쓰다듬으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의 장례가 끝난 뒤 은서는 오롯이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 넓은 서울 바닥에서 의지할 곳 하나 없이 혼자 감당해야 할 것을 생각하니 막막하기 그지없었죠. 오히려 뱃속의 새 아이의 보호자로 그들의 세상이 되어줘야만 한다는 생각에 벅찬 감정보다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 위에 손을 올려 조용히 숨을 고르며 은서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혼자구나.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은서가 집 앞에 놓인 쓰레기를 정리하고 돌아서려던 순간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은서 아니냐? 은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마트에서 갓 나온 듯한 차림새의 여자가 큼지막한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길 건너 마트의 주인이자 할머니의 오랜 지인이었던 최말분이었습니다. 유일하게 할머니의 연배이지만 할머니라는 호칭이 싫다며 은서에게 이모가 되겠다며 이모라 부르라던 말분 이모였습니다. 70을 넘긴 나이에도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는 그 힘있는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그 시선이 은서를 한 번에 꿰뚫어 보았습니다. 복녀가 네 얘기 많이 했어. 얼마나 예쁜지. 지겹도록 들었지. 말분의 목소리는 투박했지만 어딘가 따뜻했고 은서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너 배가 많이 나왔네? 일은 하고 있니? 은서는 당황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금씩 해보려고요. 최말부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은서를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투박하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마트에서 조금씩 도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언제부터 올래? 은서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도움을 바란 적은 없었지만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준다는 것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은서는 임신한 몸으로 마트에서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카운터에 오래 서 있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작은 박스를 옮기는 일조차 숨이 찰 만큼 힘들었지만 은서는 입술을 깨물고 배를 감싸 안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손님들은 때때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은서의 귀에 들려왔지만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더 힘들었습니다. 도연의 전화는 여전히 꺼져 있었고 전송된 메시지를 읽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버려졌다는 생각이 밤마다 은서를 갉아먹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어느 순간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은서가 마트를 정리하고 최말분과 함께 문을 닫으려던 순간 갑자기 배 안쪽에서 규칙적이고 강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이모, 뭔가 이상해요.
은서의 얼굴이 새하얘졌고 말부는 재빨리 은서의 팔을 붙잡아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버텨, 은서야. 정신 차려. 구급차 안에서 은서는 숨조차 제대로 들이쉬지 못했고 세상이 파도처럼 흔들렸으며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의료진과 말분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몇 시간 후 첫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첫째 서도훈, 잠시 후 둘째 서도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서도율. 세 아이가 서로 조금 다른 울음으로 세상의 첫 존재를 알렸고 은서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작은 아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늘고 약한 손가락, 손바닥만 한 얼굴, 그리고 누가 봐도 도연을 닮은 눈과 코, 입술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은서는 웃음과 울음을 동시에 터뜨렸습니다. 도연의 흔적이 자신의 품 안에서 세 명의 생명으로 꿈틀거리고 있었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 어떤 고통도 그녀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도연 씨, 우리 아이들, 당신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퇴원하는 날 은서는 아이 셋을 데리고 말분의 마트로 왔습니다. 말부는 은서를 마트 위층으로 안내했고 좁은 계단을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올라 문을 여는 순간 은서는 그 자리에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말분이 새를 놓고 있던 원룸이었는데 할머니가 살던 단칸방보다 훨씬 넓고 밝은 공간이었으며 햇빛이 창문을 통해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방 한켠에는 아이들을 위한 새 이부자리가 나란히 깔려 있었고 그 옆으로 기저귀 한 박스, 젖병 6개, 분유통, 그리고 작고 깨끗한 아이들 옷가지까지 차곡차곡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어리둥절한 은서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분이 투박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할머니가 살던 방은 너무 좁아. 아이 셋이랑 내가 그 좁은 곳에서 어떻게 살겠냐? 여기가 훨씬 나을 거다. 은서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물건 하나하나가 말분이 동네 지인들에게 부탁해서 얻은 것들이었고 당장 급한 것들은 자신의 돈으로 직접 사놓은 것이었으며 그 하나하나에 배어있는 정성이 은서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모님, 이렇게까지.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고 말부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됐다. 내 할머니가 못해준 거 내가 조금은 해줄란다. 은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핑 돌았으며 팔에 안긴 새 아이를 더욱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이제부터가 시작이지. 울 시간 없다. 말분이 웃으며 말했고 은서는 눈물을 훔치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새 이어지는 수유, 엉킨 빨래, 새 아이의 울음, 그리고 이웃들의 민원까지 은서의 새로운 삶은 이미 조용히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있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고 그것만으로도 은서에게는 세상을 버틸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새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지 꼭 3년이 흘렀습니다. 이 3년은 누군가에게는 잔잔하고 무심히 흘러가는 시간일 수도 있었겠지만 은서에게는 하루하루가 몸과 마음의 모든 힘을 쥐어짜며 버틴 기나긴 사투의 시간이었습니다. 3살이 된 도윤은 말이 트이기 시작해 엄마, 안 돼, 싫어, 같은 짧은 말들을 서로 따라 외치며 좁은 방 안을 거침없이 뛰어다녔습니다. 장난감과 종이봉투와 옷가지가 뒤섞여 굴러다니는 그 어지러운 풍경은 은서에게 너무나 버거웠지만 동시에 살아있어야 할 이유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기이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새벽에 마트 문을 열기 전 새 아이를 깨우지 않으려 까치발로 방 한 구석에 놓인 작은 가방을 챙기고 어지럽힌 방을 정리하고서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마트 문을 밀고 들어가면 늘 같은 자리,
늘 같은 시간에 최말분이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오래된 앞치마를 허리에 질끈 묶고 분주하게 물건을 정리하던 말분은 은서를 보면 늘 짧게 말했습니다. 왔냐? 하지만 그 짧은 말 안에는 은서의 하루를 걱정하는 마음과 그녀 혼자 아이 셋을 키우느라 얼마나 버겁겠는지 모두 알고 있는 사람만이 비칠 수 있는 깊은 배려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말부는 마트 뒤편을 치워 작은 놀이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철 지난 장난감 몇 개, 매트리스 한 장, 반찬통 뚜껑을 엎어 만든 임시 드럼. 그 작은 공간은 아이들이 잠시라도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유일한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은서가 계산대를 지키며 끊임없이 드나드는 손님들을 상대하는 동안 말부는 새 아이의 손을 닦아주고 밥을 먹이고 잠을 재우며 마치 오래전부터 그들을 돌봐온 사람처럼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말부는 은서에게는 세상이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서의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도현, 그가 어디 있는지, 살아있는지, 혹은 정말 세상에서 사라진 것인지 어느 것도 확실히 알 수 없었고, 기다릴 수도 완전히 놓을 수도 없는 애매한 상태는 사람을 매일 조금씩 상하게 만드는 가장 잔인한 형태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은서는 3년 동안 도연이 남기고 간 한국 번호로 계속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번호가 꺼져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이제 통신사 정리가 되었을 가능성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은서는 그 번호를 하늘로 보내는 편지함처럼 느꼈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어요. 우리 새 아이 감기 때문에 밤새 안 잤어요. 혹시라도 이 메시지를 보게 된다면 답을 한 번만 주세요. 수백 개의 메시지와 수십 장의 사진들이 쌓여갔지만 누구에게도 읽히지 않는 그 기록들은 그럼에도 은서에게 하루를 버티게 하는 줄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메시지들은 실제로는 모두 도연의 휴대폰 안으로 그대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유품 상자에 보관된 그 휴대폰은 비밀번호를 몰라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채 3년치의 시간과 말과 사진을 고요하게 품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할머니가 계시는 납골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손끝에 할머니 칸의 먼지와 오염이 닦여나갈 때마다 은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속에 울음과 감사와 조금만 더 버텨볼게요라는 약속을 그 칸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닦아낸 곳에 할머니가 생전에 자주 접어주던 작은 종이약을 하나 올려두었습니다. 할머니는 삶이 지칠 때마다 은서의 손을 잡고 늘 말하곤 했습니다. 은서야, 사람은 학처럼 훨훨 날아다닐 힘이 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내가 다시 날아오를 거라 믿는다. 은서는 그 말을 떠올리며 오늘도 학을 하나 접어 올렸고 정성스럽게 할머니 봉안함 위에 놓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 옆 칸, 서도연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름을 볼 때마다 어딘가 찌르는 듯한 통증이 은근히 찾아왔고 은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도연일 가능성을 끝까지 밀어내기 위해 더 세게 눈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손에 들고 있던 종이약 하나가 남았습니다. 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학을 서도연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칸 위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할머니에게 올리듯 그렇게 가만히. 은서 스스로도 왜 그랬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지만 어쩌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은서는 할머니를 찾아올 때마다 습관처럼 옆칸에도 종이약을 하나씩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의 부모는 아들의 봉안함 앞에서
낯선 기척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거. 도연 아버지가 봉화남 앞에 놓인 작고 정성스러운 종이약을 발견했습니다. 흰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은 흔적, 방향이 조금 삐뚤어진 날개, 그리고 누군가 이 약을 접으며 기도하듯 정성을 담았다는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칸과 그 위에 놓인 종이약을 바라보며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누가 이걸 여기 올려둔 걸까요? 글쎄 모르겠어. 다음 주에 왔을 때도 그 다음 주에 왔을 때도 새로운 종이약이 놓여 있었고 두 사람은 점점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종이약이 할머니를 생각하며 된장국 냄새가 배어 있는 작은 방에서 은서가 접어온 것이며 그 학에는 살아있음과 사라짐 사이를 하루하루 견디고 있는 한 여자의 간절함과 자신들의 아들을 누구보다 진하게 닮은 새 생명의 기척이 조용히 스며 있다는 사실을.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도연의 부모는 평소처럼 납골당을 다녀온 뒤 아들이 남기고 간 작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이 쓰던 오래된 스마트폰, 흰 종이에 아무렇게나 끄적여 놓은 영어 단어장, 낡은 지갑과 작은 일기장, 가리고 친구들과 찍은 기숙사 사진 몇 장이 고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 아버지는 한동안 상자를 내려다보다가 손끝으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상하게 오늘만큼은 그 휴대폰을 켜야만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고 충전을 하고 버튼을 누르자 기적처럼 화면이 어둠 속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수년 동안 꺼져 있던 기계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미약한 불빛이 아들의 이름을 품고 흔들리듯 반짝였고 곧 잠금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도연 아버지는 손가락을 허공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몇 년 동안 잊고 지냈던 익숙한 숫자 조합을 조용히 입력했습니다. 도연의 생일과 전화번호 뒷자리. 그러다 가족의 생일에 생일까지 눌려도 잠금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유품 상자에 있던 도연의 대학교 전공 서적에 있는 학번을 눌려봤습니다. 마침내 도연의 휴대폰 잠금이 풀렸습니다. 바람이 멎은 듯한 고요가 방 안을 감쌌고 두 사람은 숨을 멈춘 채 아들의 마지막이 고여있는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들의 통화 목록과 메시지, 갤러리. 무엇을 먼저 봐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 메시지함을 열어본 순간 눈부시게 많은 이름들이 스쳐갔지만 그 가운데에서 마치 불이 켜진 듯 선명하게 박힌 이름이 있었습니다. 신은서. 그 이름을 누른 순간 수십 통의 메시지와 수십 장의 사진이 폭포처럼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처음 보이는 메시지는 짧고 떨리는 문장이었습니다. 오늘 아이 심장 소리 들었어요. 또 다른 날의 메시지는 종이 위에 적은 일기처럼 정성스럽고 조심스러운 문장이었습니다. 도연 씨, 우리 아이 셋이래요. 저 너무 무섭기도 하고 너무 기쁘기도 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사진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은서의 수척한 모습, 배가 불러오는 과정, 병원 복도에서 혼자 찍은 셀카, 그리고 새 아이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첫 울음이 채 가시지 않은 신생아 때의 모습부터 단칸방에서 기어다니던 시절, 마트 앞에서 말분에게 안겨 찍은 모습, 돌잔치 대신 조촐한 밥상 앞에서 새 아이가 웃고 있는 장면까지 모든 시간이 그 휴대폰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 어머니는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려 해도 들이켜지지 않는 그런 울음이 목까지 차올랐고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도연 아버지는 사진을 넘기며 새 아이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눈매, 콧날,
웃을 때의 보조개까지 어느 것 하나 아들과 다르지 않았고 그는 낮게,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들, 우리 도연이 그대로구나. 그리고 메시지 속 한 줄 한 줄이 두 사람의 가슴을 찢고 들어왔습니다. 혹시 늦어도 괜찮아요. 그냥 무사하기만 하면 돼요. 아이들이 아빠라고 불러요. 언젠가 꼭 들려주고 싶었어요. 도연 씨, 아이들만이라도 한번 꼭 봐주세요. 그 말들 사이사이마다 서툴지만 절실하게 찍어 올린 새 아이의 사진이 이어졌습니다. 도연의 부모는 마치 시간의 홍수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처럼 눈물을 삼키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3년 동안 그토록 진심이 담긴 메시지가 이 휴대폰 안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부모의 가슴을 통째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도연 아버지가 스마트폰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하오. 도연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에는 정확한 주소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도연 생전의 사진들 속에 매우 희미하지만 중요한 단서들이 있었습니다. 납골당 복도 사진 한 장, 은서가 힘들게 찍어보낸 지하철역 간판, 마트 앞에서 새 아이와 함께 찍힌 흐릿한 간판이 보였습니다. 도연 아버지가 사진 하나를 확대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 납골당, 우리 다니는 곳 같소?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어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에는 같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종이약, 혹시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아들의 봉안당을 이전보다 훨씬 자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실은 눈앞까지 와 있었고 기나긴 인연의 끈이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만큼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처음의 장면으로 되돌아옵니다. 겨울 새벽처럼 고요한 납골당, 길게 이어진 복도 위로 사람의 발자국이 희미하게 울렸고 형광등의 차가운 빛 아래에서 새 아이의 웃음소리가 반사되어 들려왔습니다. 도연의 부모는 손에 국화를 든 채 그 소리를 따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고 복도 끝에서 작고 환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새 아이 도은, 도윤, 도율이 서로의 손을 잡고 천진난만한 얼굴로 이쪽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고 그 뒤로 은서가 할머니 봉안함 앞에 조용히 엎드리듯 앉아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힘들지만 아이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혹시 저쪽 칸에 있는 분이 그 사람이 맞다면 할머니 옆에서 우리 잘 지켜봐 주세요. 은서는 할머니 칸을 부드럽게 손끝으로 쓸어내고 그 옆 칸에 새겨진 서도연이라는 이름을 그 어느 때보다 오래 바라보았지만 아직 스스로에게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어머니가 은서와 새 아이를 보며 숨을 삼킨 듯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새 아이가 은서에게 달려가 엄마 하고 팔을 벌리는 모습은 아무리 봐도 남이 키운 아이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았고 그 얼굴, 그 눈매, 그 웃음, 그 보조개, 그 모든 것이 잃어버린 아들의 기억 속에서 그대로 걸어 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연의 어머니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젊은 여자와 그 아이들 앞에서 입술을 떨며 겨우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아이들 아버지 성이 서씨인가요? 그 질문은 은서의 심장을 베는 것처럼 갑작스럽고 아팠고 그동안 밤마다 폰에 대고 중얼거리듯 남기던 말들, 읽히지 않는 메시지들, 돌아오지 않는 답장들, 그 모든 시간이 갑자기 현실로 돌진해 오는 것 같은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은서는 말을 잃은 듯 입술을 떨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도연이었어요. 그 말이 복도 공기 위에 떨어지는 순간 도연의 어머니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거의 숨을 들이마시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섰고 도연 아버지는 천천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새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얼굴이 도연의 어린 시절과 겹쳐 보였고 그의 목소리는 마치 가슴 깊은 곳에서 꺼낸 돌덩이가 부서져 흩어지는 듯한 울림이었습니다. 도연이, 내가 여기 있구나. 은서는 도연이 한국에 온 뒤부터 연락이 끊긴 이유를 도연의 부모님에게서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도연은 분명히 은서와 새 아이를 받아들이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한국에 왔고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집으로 가던 중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은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듯 가만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긴 침묵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어머니는 새 아이를 바라보다 이제는 울음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소중한 가족이 있었다는 걸 왜 우리는 몰랐을까요? 도연 아버지는 새 아이 중 막내 도율의 볼을 조심스레 쓰다듬었고 새 아이는 첫 만남임에도 묘하게 두 사람 곁을 낯설어하지 않았으며 그들 안에는 피보다 진하게 스며 있는 어떤 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서툰 발음으로 따라한 그 말은 도연의 부모 가슴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두 번째 울림이 되었습니다. 도연의 부모는 할머니 봉하남과 도연 봉하남이 한 걸음도 되지 않는 거리에 나란히 자리한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고 도연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손끝으로 두 칸 사이의 거리를 짚어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우리 도연이는 마지막까지 당신과 당신 할머니 곁에 있었던 거네요. 은서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할머니가 저를 여기로 이끌어 준 것 같았어요. 복도는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서 어떤 인연이 오랫동안 서로를 찾아 헤매다가 결국 한자리에 모여 숨을 쉬기 시작하는 듯한 따뜻한 울림이 맴돌았습니다. 도연 아버지가 은서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혼자 아이 셋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을지. 도연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와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도연이가 해주지 못한 사랑을, 당신에게 우리가 해주지 못한 미안함을 남은 인생으로 갖고 싶어요. 은서는 그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애써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은서에게 건넸고 그 뒷면에는 손글씨로 집 주소와 전화번호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노릇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새 아이는 여전히 은서의 옷자락을 잡고 서 있었지만 도윤이가 용기를 내어 도연 어머니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 그 서툰 말 한마디에 도연 어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앉아 새 아이를 번갈아 안아주었고 도유리가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자 그녀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연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도훈이를 안아 올렸고 아이는 할아버지의 품에서 편안하게 고개를 기댔으며 그 모습은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였던 가족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은서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지난 3년 동안 혼자 견뎌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고 동시에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납골당 복도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은 새 아이가 은서와 도연 부모 사이를 오가며 웃고 있는 모습은 그리고 그 너머에서 할머니와 도연이 나란히 잠들어 있는 두 칸의 봉화남은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희망의 모습이었습니다.
도연 어머니가 은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가족이 바로 당신들이었겠죠. 이제는 우리가 그 마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은서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새아이의 따뜻한 손을 꼭 잡으며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요한 납골당 복도에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따뜻한 울림이 되어 모두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남고 마음이 머무는 곳 사연공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